현재 러시아는 기름이 없습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 중 하나인 러시아가 기름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겨울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기름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전략을 바꿔 장거리 드론을 적극 활용해 러시아의 정유시설들을 마구 공격하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러시아는 정유 능력이 최대 45%나 줄어든 상태입니다. 소련 붕괴 이후 가장 심각한 연료난에 처한 상황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우크라이나군이 정유시설이란 정유시설은 다 공격해서 지금까지 시베리아 이르크츠크주에 있는 앙가르스크 정유시설을 빼고 러시아 10대 정유공장은 다 공격했습니다. 이렇더니 러시아는 주요 정유시설 가동이 수주에서 수개월 동안 가동이 중단되면서 극심한 연료난이 발생하고 있죠. 또 연료가 부족하다 보니 러시아 내 35개 지역에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나 노선 축소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러시아 내에서는 주유소의 대기 행렬이 무수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러시아 전역에서는 개인별 휘발유 판매 제한 조치가 시행이 된 상태이고요. 2027년 1월 31일까지 휘발유, 경유, 선박용 연료, 가스오일의 수출 금지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생산업체나 비생산업체, 중개업체를 포함한 모든 수출업체의 해외 판매 금지가 내년 1월 말까지 계속 적용될 예정입니다. 거기다가 러시아 에너지부는 유로2, 유로3, 유로4 등급의 휘발유 생산과 유통, 수입을 내년 7월 1일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내각이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유로 등급이 뭐냐면 유로 옆에 있는 숫자가 낮아질수록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질 휘발유예요. 러시아 정부는 2016년부터 황 함량을 1kg당 10mg 이하로 제한하는 유로5 등급을 유지해오고 있었는데, 이제 연료가 부족하다 보니까 저등급 휘발유도 허용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여기에 러시아가 부족한 휘발유를 해외에서 직접 사들이기 시작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러시아는 인도와 카자흐스탄, 모로코 등에서 휘발유를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계적인 산유국인 러시아가 휘발유를 해외에서 대규모로 들여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특히 인도에서 들어온 물량이 주목됩니다. 선박 이동을 분석하는 K플로에 따르면 지난 7월 26일 인도 바디나르 정유시설에서 출발한 약 42,000톤 규모의 휘발유가 러시아 북부 벨로에모레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러시아가 수입한 휘발유 물량 가운데 단일 선적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러시아가 국내 정유시설의 생산 차질을 메우기 위해 해외 정유 제품까지 대규모로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거래는 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해당 바디나르 정유시설은 인도의 나야라 에너지가 소유하고 있지만 러시아 국영 석유 기업 로스네프트가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올해 이 정유시설에서 처리한 원유의 90% 이상이 러시아산이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에서 생산된 원유가 인도로 이동해 휘발유로 정제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휘발유가 다시 러시아로 운송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러시아가 가진 원유 자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국내 정유시설의 생산 차질 때문에 해외에서 정제된 연료를 다시 들여와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수입은 상당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이 제대로 먹히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당장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현재 러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연료난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일정 수준의 연료 부족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를 국가 경제를 뒤흔들 정도의 위기로 보지 않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연료 부족이 일시적인 어려움에 해당하며 러시아 경제 전반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상황이 장기적인 경제 위기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고 국민의 불안이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하므로 상황의 심각성을 제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변화는 연료난이 러시아 국민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러시아에서 벌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많은 국민에게 일상과 어느 정도 떨어진 문제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었습니다. 전선에서 벌어진 전투와 장거리 미사일, 드론 공격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모든 러시아 국민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유시설 공격이 이어지고 연료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연료를 구하기 어려워지고 판매 제한까지 시행되면서 전쟁의 영향이 국민의 생활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 변화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정부 성향 여론조사 기관인 러시아 여론재단 홈이 지난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대면 조사를 실시한 결과 푸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은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66%로 나타났습니다. 직전 조사에서는 71%였기 때문에 불과 한 차례 조사 사이에 5%포인트 하락한 것입니다. 특히 자료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66%라는 수치가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이 수치만으로 러시아 국민의 전반적인 여론이 급격하게 돌아섰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쟁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연료난과 경제적 부담까지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점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에게는 연료 공급 문제를 얼마나 빠르게 안정시키느냐가 경제뿐 아니라 국민의 체감 여론을 관리하는 데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40일간의 작전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밝히길 이번 작전으로 러시아가 입은 물류 관련 손실이 122억 달러, 하나로 17조 원에 달할 것을 추산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정유시설만 공격한 것이 아니라 코토프스크와 상트페테르부르크, 페름 등 러시아 각지의 와일드베리스 물류창고 최소 20곳을 공격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와일드베리스는 월 이용자 수가 8천만 명
명 이상을 보유한 러시아 최대 온라인 유통 플랫폼인데요. 러시아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작전이 9월 러시아 총선을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유시설과 물류창고를 공격하면서 러시아 국민이 전쟁의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직접 체감하게끔 하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러시아는 조금 있으면 겨울을 맞이합니다. 러시아의 겨울은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데다 국토가 워낙 넓으므로 난방과 운송에 필요한 에너지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특히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처럼 장거리 운송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연료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영향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사람들의 이동뿐만 아니라 난방시설을 가동하고 식량과 생필품을 운송하며 각종 제설 작업을 진행하는 데도 상당한 양의 연료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휘발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러시아의 물류와 산업 현장에는 디젤 연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트럭과 각종 운송 장비가 정상적으로 움직여야 도시와 지역 사이에 물자가 이동할 수 있고 겨울철에는 제설과 난방 관련 장비의 운용에도 연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연료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겨울철 수요가 증가한다면 러시아 정부는 제한된 연료를 어디에 먼저 공급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연료난이 겨울까지 이어진다면 민간 운송보다 군과 전략산업의 연료가 우선 배정될 가능성도 주목해야 합니다. 러시아 정부가 군사작전과 국가 핵심 시설의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연료 공급을 우선 조정할 경우 민간 부문에서 체감하는 부족 현상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민간 공급을 유지하려면 군사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료 자원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직 러시아가 이런 상황에 들어섰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겨울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현재 연료 부족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가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러시아의 정유시설이 공격받았다고 해서 손상된 시설을 며칠 만에 다시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유공장은 여러 공정이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설비 하나가 심각하게 손상되면 해당 설비만 교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유를 가열하고 분리하는 장치부터 각종 정제 설비와 압축기, 펌프, 배관, 전력 및 제어 시스템까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공정의 가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드론 공격으로 핵심 설비가 파괴될 때 복구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먼저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해야 하고 손상된 장비를 해체한 뒤 어떤 부품을 교체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후 필요한 장비와 부품을 확보하고 설치한 다음 각 공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단계별로 시험해야 합니다. 정유시설에서 사용하는 대형 장비는 일반 공장에서 사용하는 부품처럼 즉시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부품을 확보하는 과정 자체가 복구 기간을 길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가 서방이 제재를 받고 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일부 정유시설에 필요한 고급 장비와 기술, 제어 시스템은 해외 공급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모든 부품을 국내에서 즉시 조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러시아가 자체 생산이나 다른 국가를 통한 우회 조달로 대응하고 있지만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고 설치한 뒤 정상적인 생산까지 이어지는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모스크바 정유 공장의 경우 지난 6월 공격 이후 피해가 발생한 설비를 단기간에 정상화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일부 설비의 가동 재개까지 최소 6개월이 필요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는 정유시설 공격의 효과가 드론이 날아온 그날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수개월 동안 생산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 큰 문제는 복구 기간에도 러시아의 정유시설이 계속 공격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유 공장이 무슨 스타크래프트 커맨드 센터처럼 날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 자리에 정유 공장을 계속 운영해야 하는데 우크라이나군이 그걸 계속 노려서 공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또 러시아가 한 정유 공장의 피해를 복구하는 동안 다른 지역의 정유시설이 공격받는다면 복구로 회복되는 생산 능력보다 새롭게 발생하는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는 피해 시설을 차례대로 복구하는 것만으로는 생산 능력을 빠르게 회복하기 어려워지게 될 겁니다.